자, 기초이론과정 10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7페이지 보세요. 네, 7페이지 보시면 66번 효율적 시장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6번 효율적 시장 여기서부터 69번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모아서 설명드리고 또 프린트물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효율적 시장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효율적 시장은 이제 정보가 가치에 또는 뭐 가격에 신속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정보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다. 이 시장을 뭐라 합니까? 효율적 시장이란다. 따라서 효율적 시장은 정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정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보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과거의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의 정보, 그리고 미래의 정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과거의 정보라는 것은 과거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과거의 부동산 거래량이다. 이처럼 역사적인 정보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정보라는 것은 이제 막 공표된 정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발표된 기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정도는 현재 정보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미래 정보입니다. 미래 정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는 거면서 미래 정보는 다른 말로 미공개 정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는 거죠. 이처럼 정보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가 있다. 여튼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 중에 어떤 정보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의 유형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반영된 정보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약성 효율적 시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뭐에 따른 분류입니까? 반영된 정보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된 정보가 무엇이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자 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강성 효율적 시장. 이건 우리가 쉽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야기예요. 약성 약하다. 준강성 조금 강하다. 강성 아주 강하다라는 이야기. 약성 약하다 그러죠. 약하니까 반영된 정보가 적겠죠. 그래서 오로지 과거의 정보만이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는 겁니다. 참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된 정보는 오로지 과거의 정보뿐이다라는 겁니다. 참 과거의 정보는 이미 가치에 즉 가격에 반영이 다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참 반영된 이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또 용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정상 이윤이라는 게 있고 초과 이윤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데 이건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정상 이윤은 시장 평균의 이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게 뭡니까?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주식시장 이걸 통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오늘 하루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3%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 전체는 3%다라는 겁니다. 시장 전체는 3%가 상승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주식이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주식에 오늘 하루 상승률이 5%라는 이야기예요. 5%다. 그럼 잡으세요. 이제 이때 5%는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때 5%는 시장 평균 3% 여기에다가 2%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시장 평균의 이윤이다. 3%이 자체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정상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정상이윤 넘어서는 게 얼마입니까? 2%다. 이걸 어때 우리가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정상 이윤은 시장 평균의 이윤을 의미한다. 참 정상 이윤을 넘어서는 게 바로 뭡니까? 초과 이윤이다. 이 생각하시고 공급자들은 어때? 정상 이윤만 한다면 즉 시장 평균의 이윤만 한다면 얼마인지 공급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상 이윤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 평균의 이윤도 얻지 못한다면 공급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 잘했어요. 시장 평균의 이윤을 정상 이윤, 이걸 넘어서는 게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오로지 과거의 정보만이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럼 이미 과거의 정보는 가치에 반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튼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자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 오로지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실 정보 유형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자,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정보가 있다.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오로지 과거의 정보만이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뭡니까? 현재, 미래 정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현재의 정보라든지 미래의 정보 이 자체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영되지 아니한 이 정보를 활용한다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반영되지 아니한 이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류선 어때? 정보 비용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준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준강성은 조금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반영된 정보가 조금은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 여기까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 어때? 준강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강성은 과거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정보 여기까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다. 그럼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나 현재 정보는 이미 반영이 돼 있죠. 그럼 반영된 과거나 현재 정보 1통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정상이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는 얘기. 뭡니까? 바로 미래의 정보다. 그럼 참 반영되지 아니한 미래 정보 이를 활용한다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반영되지 아니한 미래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류선 정보 비용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아주 강하다는 이야기죠. 강하기 때문에 반영된 정보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그리고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정보까지도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이때 과거의 정보 이것만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 뭡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이죠. 다음 과거, 현재 여기까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 뭡니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반면 과거, 현재, 미래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 정보다 여기까지 모두 어때?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게 뭡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하다, 조금 강하다, 아주 강하다 이 생각하시면서 반영 정보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까지 가치에 신속 정확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영된 과거나 현재 미래 정보를 활용할지라도 초과이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같이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는 없다라는 거지요.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결국은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어떠한 효율적 시장이라 할지라도
반영된 이 정보를 통해서는 반영된 이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오로지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이때는 어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돼 있지요. 그래서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에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이윤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이처럼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정보의 효율성이 어때? 가장 뛰어나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도 존재치 않고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떻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어때? 부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부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약성이나 준강성은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활용하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고 일교선 정보 비용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약성, 준강성은 완전 경제시장 가정에 어때? 부합된다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럼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을 생각합시다.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입니까? 불완전 경쟁시장입니까? 그렇죠. 불완전 경쟁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시장 가정에 부합되는 강성 효율적 시장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은 뭡니까? 약성 그리고 준강성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 나타날 수 있겠는데 약성이냐 준강성 이렇든 효율적인 정도는 어때?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요. 지문 살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봅시다. 자, 프린트홀 7페이지. 자, 66번입니다. 66번. 자,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이처럼 정보가 지체 없이 즉 신속 정확하게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이걸 뭐라 합니까?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미래의 정보 중 어떤 정보가 같이 반영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67번 봅시다. 자 67번은 여기 있네요. 자,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과거의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 이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된 정보는 오로지 뭡니까? 과거의 정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반영된 정보인 과거의 정보 일통하여 정상 이윤의 획득은 어때?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초과이윤의 획득은 어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란 이야기. 참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인 현재의 정보나 미래 정보, 자, 이걸 분석한다면 현재 정보나 미래 분석한다면 이때는 어때? 초과 이윤의 획득이 어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8번 봅시다. 자, 68번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 결국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반영된 정보는 뭡니까? 과거의 정보 그리고 어때? 현재의 정보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영된 정보인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통하여 정상 이윤의 획득은 어때?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초과이윤의 획득은 어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인 미래 정보, 이 정보 이를 분석한다면 초과이윤의 어때? 획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69번입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 정보까지도 가치에 지체 없이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 결국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반영된 정보는 뭡니까?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미래의 정보다. 결국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영된 정보인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일통하여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초과 이윤은 획득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므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초과 이윤 획득은 불가능하다. 결국 강성일치상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를 통해서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 잘 해놓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70번입니다. 자, 70번은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자, 할당, 자, 효율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용어 조금 어렵네요. 사실 할당이다. 자, 이는 영어로 표현은 allocation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배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분이다서 배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서는 결국 자원의 할당,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 여기서는 배분의 효율성, 일 강조인 개념이다 할 수 있겠네요. 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원의 할당, 그럼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과이윤은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존재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이제 이와 같은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면, 이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치 않는다. 따라서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면 이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 한번 보세요. 이제 70번.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지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27회 시험이었죠. 지지난 시험이었습니다. 예제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살펴봅시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세요. 자,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의 반영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 있는 자 보세요. 이제 과거의 정보, 현 정보, 미래의 정보 중 어떤 정보를 가치의 신속성에 반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어때?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다 쓰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봅시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자, 지금 잘 보세요. 자,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라는 이야기. 이게 결국 뭡니까? 미공개 정보, 미래 정보다 알 수 있겠지요. 결국 미래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참 미래 정보까지도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 바로 뭡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알 수 있겠지요. 네, 맞는 이야기네. 그다음 보세요. 일통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결국 반영된 정보인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일통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봅시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자, 우리 이렇게 설명했어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고 정보 비용도 어때? 존재치 않는다. 따라서 완전 경제시장 가정에 어때?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 되어 있고 4번 봅시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 자료를 분석하여 자, 잘 보세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과거의 역사 자료 이게 결국 뭡니까? 과거의 정보가 되겠지요. 자 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 했습니다. 약성 효율적에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한다. 그럼 과거의 정보는 이미 가치 어때? 반영된 정보가 되겠지요. 따라서 초과이윤은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주 보세요. 다음 주는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다. 결국 정상률 넘어섰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초과 이윤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문에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다. 이 자체가 의미한 바가 바로 뭡니까? 초과 이윤이다. 그 이야기예요. 초과이윤 이를 어때? 획득할 수 있다. 이게 되어 있죠. 결국은 4번 이 지문은 뭡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 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잖아요. 잘못됐으면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는 이미 반영이 됐으니까 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4번이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된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설명드린 것처럼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의 정보 여기까지 어때? 여기까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좀 봅시다.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는데, 자 보세요.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 정보를 기초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 정보가 바로 뭡니까? 현재 정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현재 정보를 분석한다. 참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현 정보 이미 어때? 준강성 효율적 가치에 반영이 돼 있죠? 따라서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지요. 없다. 그래서 뒤집으시면 자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 했어요. 결국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현 정보는 이미 가치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5번도 올바른 문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문제는 틀린 문장 고르니까 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 3장 부동산 시장론이다. 이분도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은 부동산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다. 이 파트가 되겠는데 자 먼저 여기서는 지대 이론에서 이해가 좀 되셔야 됩니다. 지대 이론이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지대 관련된 이론도 어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지대는 뭡니까? 토지에 대한 임대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토지 빌려 쓰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바로 뭡니까? 지대. 토지에 대한 임대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대론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자, 먼저 71번입니다. 자, 71번 여기서는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차액설. 다음은 72번입니다. 70번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음 73번이네요. 73번은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도 출제비도 높은 그와 같은 지대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본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학자 이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때? 리카도, 튀넨, 마르크스. 그래서 참 학자 이름 많이 나올 때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렵게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학자 이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학자 이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도 제가 반복을 많이 해드릴 때 나중에는요. 자 내년 8월 때만 돼도 저절로 학자 이름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 이름 이거 외우려고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먼저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다 이 부분인데, 차액설이다 이 부분이 되겠는데, 자, 먼저 우리 살펴봅시다. 자, 리카도는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 참 비옥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로 인해서 그래서 생산성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자체가 어때? 결국 지대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비옥도의 차이 이로 해서 생산성의 차이가 나게 되겠고 이로 해서 지대가 어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때 자, 비옥도가 아주 좋은 땅이 있어요. 참 비옥도가 좋은 땅을 리카도는 뭐라 표현했느냐? 우둥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둥지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비옥도가 아주 좋은 땅이 있다. 이걸 어때? 리카도는 우둥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쉽게 이 생각하세요. 우둥지 뭡니까? 땅의 우등생이다. 땅의 우등생이다. 그래서 우둥지 비옥도가 아주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옥도가 좋기 때문에 어때? 생산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높다. 그래서 이제 우둥지는 이처럼 네,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자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렇지만 우둥지는 어떻습니까? 한정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둥지는 한정이 됐기 때문에 한정된 우둥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이야기예요. 안 되겠더라. 따라서 이제 우둥지보다 비옥도가 낮은 땅을 개간한다는 겁니다. 좀 우둥지보다 비옥도가 낮은 땅을 가리켜서 리카도는 열등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등지. 자, 열등지는 땅의 어때? 열등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땅의 열등생이다. 그럼 자, 여기는 우둥지와 열등지 여기는 어떻습니까?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생산성의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열등지는 우둥지에 비해서 비옥도가 어때? 더 안 좋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생산성은 어때?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열등지는 우둥지에서 생산성은 더 낮다는 거면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둥지는 이처럼 생산성이 높지만 열등지는 우둥지에서는 생산성은 낮다라는 겁니다. 다음 경작은 가능합니다. 경작은 가능하지만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가 있다. 이를 리카도는 최열등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다. 한계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자, 이처럼 최열등지인 한계지 여기서도 경작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경작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경작이 가능하다는 얘기 뭡니까? 정상이는 얻을 수 있더라. 그렇지만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초과이는 존재치 않는다. 오로지 정상이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열등지 여기에서는 자, 우리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리카도 여기에 따르면 자, 이제 곡물 가격이 있어요. 곡물 가격. 그래서 생산물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생산물 가격에서 곡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값이 결국 뭐가 됩니까? 초과 이윤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정상 이윤은요. 모두가 경제에서 비용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비 이 안에 어떻습니까? 정상이윤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상이윤은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준 값이 초과 이윤이다라는 겁니다. 초과인데 리카도는 완전 경쟁성을 가졌더니 초과이윤은 존재치 않는다. 이 초과이윤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지대가 된다. 그래서 이 초과이윤을 지대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잡으세요. 최열등지, 즉 한계지는 경작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경작을 했더니 정상이윤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이 가장 낮다는 이야기예요. 낮기 때문에 초과이윤은 존재한다, 존재치 않는다.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초과이윤이 얼마나 이야기? 0이다. 그게 0. 그럼 초과이윤이 0이라는 이야기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어때? 같아진다 그 이야기지요. 자, 둘 빼인 것이 0이니까 둘은 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열등진 한계에서는 생산물 가격, 즉 곡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아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지대는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치 않는다는 겁니다. 지대는 존재치 않는다. 0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카도의 차이를 여기한다면 최열등진 한계지는 경작은 가능하지만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로서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아진다. 그래서 최열등진 한계선 지대가 어때? 발생치 않는다. 지대가 어때? 0이다. 그 이야기예요.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자, 최열등진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인 최열등진 한계지와 이 토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한다. 그럼 보세요. 먼저 우리가 열등지 한번 생각합시다. 결국은 뭐가 비교합니까? 최열등지와 비교한다는 이야기야. 열등지와 최열등지 간에는 어때? 이만큼의 생산성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열등지를 가진 지주에게 귀속되는 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우등지입니다. 역시 목과 비교합니까? 최열등지인데 왜?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이기 때문에 최열등지와 비교한다. 항상 이 토지와 뭘 비교합니까? 최열등지와 비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등지와 뭘 비교한다? 최열등지. 비교하니까 생산성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결국 우등지를 가진 지주에 귀속되는 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자, 이래서 생산성의 차이가 나고 이 자체가 어때? 지주에 귀속되는 지대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뭘 비교합니까? 최열등지인 한계지와 이 토지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생산성의 차이 이 자체가 결국은 지주에게 귀속되는 지대가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리카도의 차액지설이다 나온다면 그럼 어때? 차액이 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것인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어서 생산성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설이다. 이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프린트물 지문 한번 봅시다. 71번입니다. 자,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비옥도의 차이로 인하여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우등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등지의 지대는 자, 그 토지 즉 우등지의 생산성과 한계지 최열등지의 생산성과의 최열등지와 비교하는 거죠.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토지가 열등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열등지의 지대는 자, 그 토지 즉 열등지의 생산성과 최열등지인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항상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토지와 뭘 비교합니까? 최열등지인 한계지와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비교한다. 그래서 이 생산성의 차이 이게 결국 뭡니까? 이제 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보세요.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 즉 최열등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러한 지대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차액지대라 한다는 겁니다. 차액지대라 한다. 그렇죠? 자, 한계지 즉 최열등지는 경작된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이처럼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한다. 그래서 지대가 발생치 않는다라는 것도 설명 다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리카도의 자 차액설 여기에 온다면 차액이 지대다. 뭐 때문에 차이를 쌓습니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어서 생산성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뭘 비교한다 했죠? 자, 이 토지와 최열등인 한계지를 비교한다 했어요. 그래서 생산 차이 이 자체가 지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차액지대다 이렇게 이름 붙여놨고 최열등진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내용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72번입니다. 72번은 튀는의 위치 제설이다 소개하고 있는데 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요. 그럼 비옥도가 동일하다면 일카도 견해한다면 지대가 같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튀는이 바라보니까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지대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위치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결국 위치에 따라 비옥도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튀는의 지대를 우리가 뭡니까? 위치 지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치 지대다. 결국 이것도 말 그대로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봅시다. 토지 비옥도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처럼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지대를 뭘 한다? 위치 지대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3번. 마르크스의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이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분은 먼저 이생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어때? 마르크스는 조금 들어볼 수가 있어요. 칼 마르크스. 이 사람은 어때? 사회주의자예요. 이 사회자가 자본주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누군가 어때?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안 좋은 땅에도 절대 공짜로는 안 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소유 요구하면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발생한다. 이처럼 예, 토지 소유 요구하면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한다. 이때 지대를 어때? 절대 지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지대를 절대 지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마르크스에 한다면 지대 발생 원인이 뭐 비옥도의 차이, 예,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로지 뭡니까? 토지를 갖던 그 자체로 해서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지대를 절대 지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 한번 봅시다. 73번. 예,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토지선 지대를 요구한다.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나 위치 뭐 등과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지대를 뭐랍니까? 절대 지대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 뭐 지대론 관리해서 대표 내용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 리카도의 차액 지설이 있었죠. 다음은 튀넨의 위치 지대설, 다음은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이다라는 건데, 이건 우리 이렇게 개념 연결을 했습니다. 차액 지설은 차액이 지대다. 뭐 때문에 차액이 발생합니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어서 생산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음 위치설은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설은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가졌던 것만으로도 지대를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한번 살펴봅시다. 예제 보시면 자,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묻고 있죠. 역시 이제 지지난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지난 시험이 28회였죠. 그래서 지지난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는데, 자, 첫 번째 봅시다.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했다는 독점적 지휘권에 받는 수익으로 최열등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토지를 가졌던 그 자체만으로 지대를 요구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답 나오네. 뭡니까?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점 봅시다. 지대란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량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토지를 가졌던 그 자체만으로도 지대를 요구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다음 지대는 토지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때? 이는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알 수 있겠죠? 마르크스의 절대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네. 5번에 마르크스의 절대 나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4번부터 76번까지입니다. 그럼 74번부터 76번까지는 도시 공간구조 이론,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좀 도시 공간구조 이론,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주로 나오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74번에 소개되고 있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심원 이론. 다음 75번에 소개되고 있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76번. 자, 해리스와 울만에 의해서 발전된 다핵심 이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먼저 도시 공간구조 이론 뭡니까?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선 우리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 자체가 도시 공간구조에 관한 최초의 연구다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버제스는 미국의 시카고라는 이 같은 특정한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럼 시카고라는 이 도시를 보니까 어때? 동심원의 형태로 5개 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이 사실을 밝혔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 동심원 형태로 5개 지대로 분화된다는 이야기예요. 분화한다. 자, 이것이 동심원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1지대, 2지대, 3지대, 4지대, 5지대다 이렇게 쓰면 사실은 여기도 때 동심은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했다. 보시고 이제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지대는 중심입니다. 1지대는 중심이라서 1지대는 흔히 어떤 우리가 중심 업무 지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심 업무 지구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중심으로부터 1지대가 중심 업무지요. 중심부터 경공업들이 이렇게 밀려나더란 이야기예요. 밀려나더라. 그것은 이제 2지도 넘어옵니다. 그렇죠? 이제 이질적인 요소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현상을 어때? 침범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침입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입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침입에 이면서 경쟁하는 과정을 쳤죠. 침입 경제한다. 그래서 어때?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 이걸 어때? 천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침범해왔다. 침입. 그리고 어때? 경쟁. 그리고 변화되는 과정. 천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침입, 경쟁, 천이라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지대는 바로 뭡니까? 천이. 이 지대는 천이 지대다 또는 점이 지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란 도시를 보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은 이참 어때? 자, 공장 가까이에 입자려고 한다는 얘기에서 3지대를 형성한다. 그럼 3지대가 어때? 자, 저소득층 주거지대가 되고 4지대는 뭡니까? 이제 고소득층 주거지대다. 5지대는 어때? 통근자 지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중심 업무지구, 천이 또는 점이지대, 저소득층 주거지대, 고소득층 주거지대, 통근자 지대, 동심을 들어서 5개 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 발전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지대부터 5지대까지 순서를 기억하시는데 1지대가 뭡니까? 중심 업무지구. 2지대는 천이 또는 점이지대, 3지대는 저소득층, 4지대는 고소득층, 5지대는 어때? 통근자 지대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좀 기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튼 동심의 형태로서 5개 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이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라는 특정한 도심을 대상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호이트는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 대상에서 살펴보니까 이처럼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야. 도시가 있으면 자, 여기 어때? 중심이 있겠죠. 중심이 있다. 이 중심부터 간선도로가 하나 뚫리더란 이야기야. 뚫리면 이 간선도로 1축으로 해서 부채꼴의 방사선 형태로서 자, 이처럼 부채꼴의 방사선 형태로서 주택지대가 형성이 되면서 도시가 어때? 성장 발전한다는 겁니다. 결국 선형의 모습으로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이런 의미에서 호이트 이론을 뭡니까?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에 따라서 주요 교통노선, 즉 교통망에 따른다. 그래서 교통망 나오면 뭡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에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나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뭡니까? 중심이 하나 있다라는 이야기야. 결국 핵심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단핵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핵 도시다. 이처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나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단핵 도시를 대상한 겁니다. 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해리스 울만에서 발전된 다핵심 이론이다. 그런데 다핵심은 말 그대로 핵심이 다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 마늘 다자 이거 쓰는 거죠. 핵심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어때? 도시는 복수의 핵심 주변에서 성장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 이론을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간단히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서부터 이해하자 했습니다.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 이는 뭐를 말합니까? 도시가
어떻게 성장을 발전하자 설명 모형이다.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동심원의 형태로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선형 이론은 선형의 모습으로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뭘 따라서? 주요 교통선, 교통망을 따라서다. 그리고 다핵심론은 핵심이 어때?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복수의 핵심에서 도시가 어때? 성장 발전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쉽게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또 브리트물 질문 한번 살펴봅시다. 자, 74번입니다. 네, 74번 시간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지금 봅시다. 중심 업무지구. 자, 1지대가 뭡니까? 중심 업무지구라 했죠. 2지대는 천이 또는 점이지대, 3지대는 저속층 주거지대, 4지대는 고속층 주거지대, 5지대는 통근자 지대가 되겠죠. 점 5개의 동심원 지대로 분할된다. 자, 보세요. 동심원 들서 5개의 지대가 형성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5개의 동심원 지대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시카고라는 좀 특정한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5번입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 주택지구, 중급 주택지구, 고급 주택지구와 주요 교통로에 따라서, 자, 뭐에 따라서? 주요 교통노선, 여기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배치된 이론이다. 결국 선형의 모습으로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붙였습니까?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첫 번째 라인은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 중급, 고급, 이건 어때? 순서 필요 없습니다. 예, 자, 여튼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자, 주요 교통 노선에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 배치되는 이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76번입니다. 해리스와 울마에서 발전된 어때? 다핵심 이론이라는 게 있지요. 자, 토지의 이용 패턴은 단일의 중심 업무지에 해결하여 발달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핵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도시가 성장하면서 여러 개의 점원화된 핵심이 형성되고 도시는 복수의 핵심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결국 핵심이 몇 개 있다?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복수의 핵심 주변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 이분도 제목 보고 연상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동심원 형태로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이게 동심원이다. 그래서 동심원 이론 이것만큼은 5개 지대 순서를 기가 잘했어요. 그래서 1지대가 중심 업무지구, 2지대는 천이 또는 점이지대, 3지대는 저속층, 4지대는 고속층, 5지대는 통근자지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형 이론에서는 선형의 모습으로서 성장 발전, 뭘 따라서? 주요 교통노선, 즉 교통망을 따라서다. 다음 다핵심으로는 핵심이 여러 개 있다. 복수의 핵심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 77번입니다. 77번은 상권이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상권이다. 이 상권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상권은 뭡니까? 고객이 존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배우지 이렇게 표현하죠. 앞으로 배우지라는 용어도 많이 쓸 겁니다. 배우지 이 표현하면 뭡니까? 상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상권은 고객이 존재한 지역이다.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처럼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걸 정의하는 공간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했어요. 자, 지문 봅시다.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이다. 그래서 고객이 존재한 지역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배우지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는 어때?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 같은 게 상업 입지 이론이다라는 건데, 이때 상업 입지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상업 입지 이론이다라는 게 있어요. 상업 입지 이론이다. 자, 이는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여기도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78번이에요. 78번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소매 인력 법칙.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자, 여기 두 도시가 있어요. 두 도시. 이처럼 A 도시,
그리고 B 도시 두 개의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자, A 도시, B 도시 두 개의 도시가 있다. 두 도시인데 두 도시 사이에 이처럼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도시 사이에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고객을 자, A 도시도 이 고객을 요인할 수 있고 B 도시도 이 고객을 요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상권의 경계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가 설명 모임 바로 레일리의 소멸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잡으세요. A 도시도 여기는 고객을 요인할 수 있고 B 도시도 요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자, 요인할 수 있는 힘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요인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요인할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요인력 이렇게 표현해요. 자, A 도시도 B 도시도 어때? 고객을 요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럼 요인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잡아당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잡아당긴다. 그래서 뉴턴의 중력 모형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중력 모형 얘기한다면 어때?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거지요. 비례한다. 자, 그리고 거리에 제곱에 어때?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 요인력은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크기에 어때? 비례한다. 뭐에 비례합니까? 크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어때? 거리에 제곱에 어때?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에 뭡니까?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일리의 소멸 법칙 여기에나면 자, 요인할 힘, 요인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이때 크기는 주로 뭘 고려합니까? 인구수를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게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브린텀을 한번 봅시다. 자, 78번입니다. 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두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소비자들에 대하여 이처럼 자, 두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소비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도시에 미치는 상권의 범위와 경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뉴턴의 중력이론을 이용하여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으로 두 도시의 상권이 미친 범위는 결국 요인력은 이야기죠. 두 도시 크기에 비례한다. 크기는 뭘 고려하겠다? 인구수. 그래서 인구에 비례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거리의 제곱에 어때? 반비례한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자, 고력걸 힘, 요인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크기, 즉 인구에 비례한다는 이야기예요. 거리의 제곱은 어때?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회 시험에 출제했던 예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들어갈 이론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박스 봅시다. 박스 보시면 자, 기억번입니다.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자, 흡입력 이게 뭡니까? 끌어당긴다. 유인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우리 설명했죠? 두 도시 인구에 즉 크기에 비례한다는 이야기예요. 두 도시 분기점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참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기억번은 결국 뭡니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설명한 내용이다 알 수 있겠죠. 다음 니은번 봅시다. 도시 내부 기능적이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처럼 침입 경쟁 천위의 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에서 중심 업무지구 점유지대 주거지역도로 분화된다. 자, 얘기할 때 중심 업무지구 그리고 천위 즉 점유지대가 있죠. 다음은 자, 저속층 주거지대 고속층 주거지대 통자대 이걸 모아서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주거지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자, 침입 경쟁 천이란 과정을 쳐 중심 업무지구 자, 점유지대 주거지역도로 분화한다. 이건 뭡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의 설명이 되겠지요. 네 번은 동심원 이론이 되겠습니다. 뒷번 도시 공간구조가 교통발달 확장되어 부채꼴 모형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교통축의 접근성이 지가에 영향을 주며 형성된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에 교통망 또는 주요 교통선 나오면 우리 뭘 또 냈어요?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다 할 수 있겠죠? 다시 뒷번은 호이트의 선형이론 이걸 설명한 내용이에요. 다음 릴본 봅시다. 자, 도시 공간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된다는 거죠. 결국 핵심이 몇 개 있습니까?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복수의 핵심 중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 뭡니까? 다핵심 이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 다핵심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예, 다 설명해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기억번 소매 인력 법칙이었죠. 2번은 예, 동심원 이론이었습니다. 예, 디귿번 교통만 나왔죠? 선형 이론. 1번 다핵심 이론이다.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 4장에 나와 있는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다. 이거에서 용어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5장 정책론부터 또 용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